아주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면서 어머니가 쟤네들 다 네가 밟고 올라가야 되는 애들이다 라는 걸 자꾸 주입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필요한 건강한 발달 과제들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요즘에 이상하게 나이는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청소년처럼 생활하고 결국은 정신건강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들어 41년째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반건호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 문화적으로 첫 직장을 어디 대기업으로 갔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이냐 또 대학을 어딜 갔느냐가 사실은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그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인맥이라든가 그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되고 본인의 어떤 간판 또는 낙인 같은 그런 효과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떤 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생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신과에 찾아오는 분들이 되게 어릴 때부터 이제 경쟁을 심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과도한 그런 학습이라든가 경쟁들 때문에 그 나이에 경험하고 또 발달시켜야 되는 적절한 과제들은 사실은 좀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 4세 정도 그 시기에 어떤 자기 주도적인 자율적인 그런 특성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이미 이제 어떤 학원이든 학습이든 매달리다 보면 본인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고 해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시 극복하고 일어나는 그런 주도적인 힘들이 발달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그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주도적으로 자기 문제를 삶을 풀어나가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 같은 게 있어서 아마 그런 첫 직장이나 첫 대학,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달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출산을 장려하는데 부모들이 출산을 꺼리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교육비라고 들잖아요. 그만큼 교육에 열을 올리는데 사실은 공부 이외에 다른 것들은 되게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또 다 알아서 해결해주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과정들이 많이 좀 스킵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리 개별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흔히 이제 3돌, 4돌 된 아이들이 이제 한 개체로 엄마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엄마랑 한 2시간, 3시간, 심지어는 이제 반나절 떨어져서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하고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떨어질 수 없겠지만은 심리적으로 분리가 일어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들이 계속 아이를 계속 서포트하고 계속 조절을 해주고 계속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아이가 어떤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주질 않죠. 막상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 본인이 자기의 힘으로 정체성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분리개별화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개인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생망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쉽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그런 용어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머징 애덜트후드라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떤 발달 단계를 나눌 때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나누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청소년에서 바로 성인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룹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는 성인이고 성인기에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청소년처럼 또는 그 더 어린 애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문제 해결 의지도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남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아마 37세 정도 될 거고 여성들은 한 33세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결혼도 늦고 결혼이 늦어지면 결국은 이제 자녀 출산하는 나이도 늦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성인으로서의 기능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역할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다른 정신건강 문제로 또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게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렇게 가죠. 그리고 각 그 단계마다 뭔가 발달 과제라는 게 주어지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과도한 경쟁 체제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때 필요한 건강한 발달 과제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부실한 그런 건축이 돼버린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상태로 성인이 되고 나면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이걸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게 잘 안 되면 또 우울해질 가능성도 많고 또 그게 잘 안 되고 다른 잘 되는 친구들을 보면 쉽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또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생각만큼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어떤 번아웃 개념들을 또 적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 그런 대표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조기 교육이나 어떤 과도한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순기능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이유 중에도 그런 부모들의 굉장히 열성적인 지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 중학생 어머니가 이제 찾아오셔서 자기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애는 너무 사회성이 떨어지고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다. 사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머니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또 아이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다 보면 상당 부분은 또 어머니의 책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면서 어머니가 쟤네들이 다 네 경쟁자라는 걸 자꾸 주입을 시키죠.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의대 입시반 거기서 하는 얘기도 쟤네들 다 네가 밟고 올라가야 되는 애들이다. 사실 그렇게 쭉 얘기를 듣고 자라다 보면 아이가 친구들하고 속을 나누고 배려하고 그런 태도를 갖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어떤 ADHD든 어떤 자폐 스펙트럼이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양육이 되어 온 경우도 꽤 있다는 거죠. 불안 같은 경우에 어떤 정상적인 불안도 물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오래 가거나 강도가 강해지면 여러 가지 불안 증세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뭐 범불안 장애도 있고 공황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요즘에 이제 공황 장애 또 얘기를 많이 하죠. 불안이 굉장히 강도가 점점 강해지게 되면 갑자기 내가 죽을 것 같고 숨을 쉬지 못하게 될 것 같고 무슨 큰일이 날 것 같고 그 상태에서 되게 과호흡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몸에 이렇게 마비같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쓰러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불안장애 중에 어떤 대표적인 공황 증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죠. 우울이 꼭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우울이 너무 심해져서 기간이나 강도가 너무 강해지면 사실은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들은 되게 허무함이라든가 무기력이라든가 불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게 일정 기간 지속되고 너무 정도가 심해서 그야말로 직장에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학업도 포기하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되게 우울이나 불안이나 되게 비슷하겠지만 결국은 현실 생활에서 얼마나 이렇게 일탈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얼만큼 무너지느냐 그게 사실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정신적인 기능 외에도 신체적인 증상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할 때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식욕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되고 폭식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어떤 비만이라든가 과체중 또 고지혈증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은 사실은 이제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번아웃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진단을 붙이는 것보다는 WHO에서 직장에서 만연되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번아웃의 어떤 직장에서 번아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뭐 부모들의 양육 번아웃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 문제는 병적인 상태라고 꼭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자존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는데 그 자존감 자체가 한번 저하되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리고 자존감 저하는 결국은 또 다른 우울이나 불안 증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우리가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루틴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또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다 챙겨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뭐 성인이 된 뒤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스스로 본인의 어떤 그 건강한 루틴을 자꾸 만들고 결국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청소년도 물론 발달을 해야 되지만 성인들도 자기 연령대에 맞게 새로운 계속 발달을 하고 새로운 과제를 달성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또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어떤 신체 질환인 경우에는 어떤 지표들을 찾아낼 수 있죠. 혈액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암의 마커를 찾는다든가. 근데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내기 참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그런 연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걸 좀 예를 든다면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수학 문제에 닥쳤을 때 고착형이냐 성장형이냐. 고착이라는 건 결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난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머리가 나빠, 이렇게 해봤자 틀릴 거야,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미 고착되어 있는 경우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자고 일어나서 한번 다시 풀어볼까,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성장형. 치료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떤 진단을 내리고 치료 방법을 제시했을 때 그거 될까요? 저는 항상 안 되던데요. 그럼 안 될 겁니다, 아마 실제로.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경우하고는 굉장히 천지 차이죠. 그래서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치료하는 사람의 기술이나 어떤 의학적인 그런 방법들도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장형 마인드냐 고착형 마인드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어떤 청년이 찾아왔다고 할 때 누구랑 같이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하고 이제 어떤 아들, 청년기에 들어선 아들하고 같이 왔을 때 누가 얘기를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아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상당 부분은 어머니들이 주도적으로 얘기합니다. 결국은 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상호작용의 패턴이라든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떤 애착을 갖고 있을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청년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패턴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에 대한 면담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치료도 사실은 필요한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듣고 문제 해결하는 거를 자꾸 부모들이 장려해서 성인이 된 사람하고 뭔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꼬투리 잡고 야단치고 체벌하고 이렇게 큰 사람들하고 성인이 됐을 때 문제에 직면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일종의 애착일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제 흔히 이제 회복 탄력성, 회복력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질리언스가 강한 사람들의 특성은 성장 과정에서 정말 못 살고 굉장히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 아이가 클 때 누군가가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원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성장 과정에서 어떤 리질리언스를 키워왔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긍정성 또는 이제 어떤 낙천적인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특성인 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더 이제 학문들도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수용하고 끝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메타인지에서는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분석하고 어떤 게 문제가 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까지 찾아내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메타인지 설명할 때 여우와 심포도 얘기를 잘 하는데 여우가 이제 이렇게 높은 데 달린 포도를 따먹으려고 계속 시도하지만 키가 안 다니까 저 포도 어차피 따먹어봤자 쉬워서 먹을 수 없을 거야.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리고 자기를 달래고 가죠. 이게 낙천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결국 자기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본인을 안심을 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서 가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메타인지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아니 저 포도를 따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렇게 합리화하고 받아들이는 게 과연 정당하냐. 저거를 결국은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포도를 먹게 되면 더 좋은 거죠. 사실은 목표 달성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를 인정하고 약점을 받아들이고 개선책을 찾아냈죠. 그런 식으로 메타인지라든가 아니면 긍정 심리학이라든가 또는 아까 이제 나왔던 어떤 리질리언스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감이라는 개념도 포함이 될 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기제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더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미숙한 방어기제도 있고 굉장히 좀 성숙한 게 있는데 성숙한 방어기제 중에 이제 유머가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우가 실패를 하고 돌아가면서 우리 아빠가 기린 만큼 키가 크거나 목이 길면 내가 저거 쉽게 따먹을 텐데 그런데 자기 아빠가 기린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좀 기분이 나아질 수 있죠. 그러면서 그럼 기린 아빠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에 이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전진할 수 있는 수단들을 사실은 많이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런 것들
것들을 좀 더 찾아내고 개발하고 그걸 이용해서 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나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무기력이라든가 번아웃이라든가 어떤 자존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실제로 지금 뭐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 큰 대기업들이 기업 내에 이런 사회적인 리질리언스, 기업의 리질리언스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결국은 이런 조직이나 사회에서 도와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스키를 애들한테 가르친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스키를 같이 그때 배웠었는데 그 스키 강사가 초보자 몇 명 쭉 세워놓고 자 옆으로 쓰러지세요를 가르치더라고요. 아니 그 쓰러지는 거는 왜 가르치는 건지 사실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멋지게 쓰러지고 안전하게 쓰러져야 다치지 않고 스키를 오래 탈 수 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그 요즘에 이제 그 아이들 사실 외래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엄마들이 쓰러지는 법을 좀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쓰러지는 법. 그 얘기는 실패를 해도 결국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아이를 보고 엄마가 매서운 눈으로 질타하듯이 보면은 결국 아이는 실패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실패가 두려운 마음들이 결국 자꾸 쌓여서 뭔가 엄마가 옆에서 봐줄 때는 어쨌든 야단 맞으면서라도 또 크지만 결국 홀로 서기가 됐을 때 사실 건강하지 못해지는 거죠. 실패할까봐 겁내고 다시 그 경쟁에 노출될까봐 겁을 내고 그때 그 스키 강사가 가르쳐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해야 또 더 잘 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를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였는데 나중에 참 깨달았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나게 멋지게 성공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치지 않게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살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